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도 이번 주시장 거품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주가는 정체 혹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또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아직은 수업을 듣지는 못했지만 다음 학기에 제가 1순위로 수업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가 되면 드디어 교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시고 인터뷰를 응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 교수님은 저랑 투자 성향은 조금 다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열린 마음으로 저의 이 앞으로의 투자 습관을 한번 다시 재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이고요. 네, 저는 오랫동안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역할을 했어요. 주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했고요.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을 하다가 2015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 학부생을 한 3년 가르치다가 요새는 그 대학원생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주님께서 저희 지금 대학원 오셨다는데 첫 학기 때는 제 수업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 제 수업을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학점은 짜게 줘야 되겠다. 저 1등 할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수님께 제가 궁금한 질문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투자의 사이클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대가분이신데요. 근데 이게 저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타이밍 투자를 하시는데 혹시 보통의 월급쟁이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주식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20여 년 근무하고 지금도 계속 증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냥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을 때 네. 그게 돈이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주가가 맨날 올랐다 떨어졌다 하기 네. 때문에 불안해서 오래 못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네. 돈이 되는 거예요. 네. 제 가까운 친척 누나예요. 네. 누나가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네. 장기적으로는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삼성전자가 유학을 보냈다. 그처럼 그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 일부는 은행 같은 데 정기적금 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은행에다 돈 맡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 가지고 있으면 오래되면 수익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저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경제나 주가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하죠.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네. 이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할 때하고 좀 비중을 줄일 때 그거는 좀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도 제 유튜브 채널 그 고객들 몇 분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종목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투자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95,000원까지 가던 게 지금 65,00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사이클 알면은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65,000원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올라가면 앞으로 경기가 좋은다. 그때 주식 비중 많이 늘리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네. 주식은 좀 쉬어야 되겠구나, 비중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4월까지 발표됐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한 달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저는 모델로 예측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진 거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지금은 주식 비중 줄여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은
우리 비중을 줄여야 돼요. 네. 그것도 좀 가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모든 경제지표도 있지만은 저는 그거 하나만 보시면은 그 다음 학기에 제가 강의할 때 거시경제지표 분석이라 가지고 네. 그런 걸 강의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시면은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네. 그냥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르는데 모든 게 사이클이 있다. 그 사이클을 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너무 귀한 정보입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 책을 정말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1쇄를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더 찬스라는 책을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선행변동 그 지수를 확인을 하면 앞으로 한 뭐 6개월 정도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기서 좀 제시가 됐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약간 희미하게 생각했던 거를 교수님께서 지금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저 거시경제 현재 상황을 되게 좀 적나라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 말씀을 해주시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에 가장 띄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미국 주식에서 지난 10년 동안은 되게 좀 좋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잘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인도와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인도와 베트남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미국 주식 비중 제가 줄이라고 작년 하반기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버핏 지수라고 흔히들 시가총액이 GDP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네. 이것도 뭐 GDP 대비 작년 4분기 기준으로 344%로 가장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단적으로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무려 54%나 돼요. 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한 48%였거든요. 54%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저금리고 경기 회복인데요. 지금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저는 주택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미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네. 앞으로 주택 가격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여기가 저점이 아니다. 물론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0%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좀 반등을 할 텐데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한주진님 같은 젊은 분들은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을 봐서 그랬을 텐데요. 저는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여러 사이클을 봤거든요. 네. 미국에서 2000년 IT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2020년 미국에서 IT 거품 붕괴가 되고요. 미국 주가가 제자리 오기는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도 이번 주시장 거품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주가는 정체 혹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역사를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반드시 거품이 발생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됐어요. 네. 그래서 85년에서 플라자 협의 이후로 일본에서 주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네. 붕괴됐고요. 네. 그다음에 95년 2004에 미국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정보통치혁명 거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005년 6년 사이에 중국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거품이 붕괴됐고요. 이번에 거품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을 두고 보면 어디선가 또 거품이 발생할 텐데 그게 저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세계 소비축이 네. 큰 흐름 보면은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동되거든요. 네.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그동안 중국 비중 늘어나고 아세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중국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는데 네. 올 5월까지 통계 보니까 19%까지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 네. 아시아 경제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네. 저처럼 나이 들면요.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수축사회 저거든요. 우리 한주진님 같은 젊음이 어떻습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네.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인도, 베트남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이런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최소한 5년 이상은 뭐 7% 안팎은 성장하겠구나. 네. 베트남 가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나라에는 꼭 투자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과 호치민시 가면은 길거리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저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변하겠구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많이 하겠구나. 소득이 늘어나면은 자동차 다니면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소비 늘어나겠구나. 근데 서서히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 인도를 투자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저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아직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별 기업을 아직 분석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베트남, 뭐 인도 같은 게 투자는 하되 또 간접 투자, 네. 펀드나 ETF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자산운용사 만든 베트남 ETF, 인도 ETF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베트남 ETF를 사가지고 좀 오래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한 1년 반 전에 샀어요. 근데 작년에는 베트남 주가가 엄청 올랐었죠. 네.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한 15%가량 떨어졌는데 많이 올랐을 때 좀 팔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아, 그래도 그냥 네. 거의 그냥 보지도 않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 5년 정도는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뭐 주식 투자할 때 단기로도 보지만은 네. 장기로도 보거든요. 제가 장기로 보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ETF하고 네. 그다음에 곡물 ETF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ETF하고 이거는 거의 그것도 세 가지도 거의 1, 2년 전에 산 건데요. 네. 물론 비중은 조금씩 조절하지만은 네. 그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추세를 보니까 베트남, 인도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도 거기에 맞춰 네. 성장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진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방식대로라고 하면 미국의 비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저는 많이 줄여야 많이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걱정이 되네. 근데 많이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베트남이나 인도나 곡물 전기차, 중국 전기차 쪽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 기업보다는 ETF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런 상품이 이미 국내 ETF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사서 담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찬스라는 책에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공산당 리스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산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중국에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교수님의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련 일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 자주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나라는 거 공산주의면서 어떻게 시장은 이렇게 자본주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중국 자본주의를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면은 그냥 내연기관으로 갔다가 전기로 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런 식으로 시장에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책에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를 쭉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투자하신 거는 중국은 위험한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중국, 인도 ETF, 베트남 ETF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중국도 ETF나 아니면 펀드나 그 다음에 일부 증권사 가면은 랩 상품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로 특별 종목보다는 그 종목 몇 개로 구성된 ETF가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중국 개별 주식은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개별 주식은 안 하고 중국 네. 투자 하나 유일하게 하는 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전기차 ETF예요. 전 세계가 지금 전기 자동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지금까지도 성장하고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나라가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침투율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네. 뭐 20%가 넘었어요. 세계 평균은 이제 10%가 약간 넘었는데요. 또 앞으로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10명당 몇 명이 자동차 보유하고 있겠어요? 10명당 네. 절반이요. 맞습니다. 한 5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1명에서 2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하고 비교하면 1990년대 초반 수준이거든요. 네. 그 뒤로 우리 자동차 수요 한 대, 두 대에서 5개 때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단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전부 전기차로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ETF를 모 자산운용사에서 2020년 11월에 그게 상장을 했었어요. 네네. 기다리다가 그거 상장하자마자 10,000원에 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20,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13,000 얼마까지 폭락했다가 지금 15,000원 안팎에서 움직이는데 네.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은 물론 비중은 조금 조절했지만은 네. 이런 ETF는 괜찮다. 추세를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개별 주식은 투자하지 말자. 네. 간접적으로 펀드나 ETF나 랩 상품 가입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한 증권회사에서 랩 상품을 파는데요. 네. 뭐 장기 수익률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뭐 그런 자료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와,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 추천해 주셨는데 요즘 중국 전기차가 좀 국가적으로 굉장히 막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전기차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는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중국 전기차 ETF 쪽은 투자해 볼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다만 이 개별 기업의 그런 불안전성, 저도 이거는 겪어봤는데요. 약간 이렇게 공상당 리스크 때문에 이게 폭락했지 힘들었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아, 나 중국에 투자 못하겠네 생각했는데 교수님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하면은 저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 그동안 뭐 30년 10% 가까이 성장했는데 네. 이제 경제 성장 4 내지 5%로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예.